안녕하세요. 이세영입니다. 격동의 시대를 살다간 열혈 청년 도전사. 벌써 이제 5번째 시간이 됐네요. 그리고 또 밤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주 너무 좀 행복한 하루를 보냈어요. 졸업생들하고 이제 연락이 막 되는데 너무 이제 신기한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정말 10년 넘게 오랜만에 그냥 연락을 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좀 반갑게 그 반응을 하고, 또 이제 만나자고 또 약속도 잡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 속에 정말 행복한 일, 기분 좋은 일, 오늘 갑자기 힘이 난다 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반가운 사람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길 바라고, 이 강의는 뭐 많은 사람이 듣는다기보다는 언젠가 뭐 몇 년 후에 제가 기록으로 남겨두면 뭐 제 자녀라든가 뭐 아는 지인이라든가 우연히 이제 들는 사람이 뭐 이런 역사도 있었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볼 수 있는 기록을 남긴다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편하게 이제 녹음을 이제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뭐 보시다시피 이제 뭐 라디오 듣듯이 그냥 뭐 아침 시간이건 언제건 간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좀 생각을 하고 너무 이제 바쁘잖아요. 그쵸? 눈으로 보는 것도 바쁘고 검색하는 것도 바쁘고 여기저기 가는 것도 굉장히 바쁜데 좀 삶의 여유가 있는 시기에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에게 조금 그 도움이 좀 됐으면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역사를 읽는 방법의 약간 도입부에 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읽을 때 이제 좀 문제가 뭐냐, 의심을 하지 않고 주어진 사실 그대로 수용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 역사라고 하는 게 과거에 있었던 흔적인데 그 흔적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또 그 흔적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들이 그 100%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부의 어떤 흔적만 가지고 마치 그게 이제 전체인 양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이제 역사를 쓰는 역사가들, 물론 이제 그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흔적을 복원하기 때문에 훨씬 그 신뢰가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의도를 반영을 해서 그 역사가 쓰여질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역사적 실체하고 좀 다른 역사가 이제 남겨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역사를 읽어야 된다. 과연 그런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는 어떤 생각. 그래서 청년들이 흔히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우선적이고 또 잘하고 좀 특징적인 어떤 태도, 그 비판적인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엔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비판적인 태도 의심하면서 봐야 될 어떤 내용 중에서 역사의 어떤 중요 그 개념이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볼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의미라고 이제 하는 거죠.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의미. 역사적 사실은 과거에 존재했던 뭐 모든 것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흔히 말하면 그 역사책에 기록된 지식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고등학교나 뭐 아니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런 것도 사실 그 지식 위주, 물론 의미를 평가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보통 이제 역사적 지식, 역사적 사실 위주의 어떤 학습을 많이 하고 그런 걸 공부하기 때문에 그 역사를 잘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역사를 잘 알고 그 뭐 잘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보통 역사적 사실을 많이 기억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조차도 또는 이제 자녀들에게 역사책을 읽게 하는 것도 역사적 교훈을 얻고 의미를 어떻게 보면 파악을 하기보다는 그 역사적 지식, 역사적 사실을 좀 많이 알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좀 재미가 없죠. 왜냐하면 역사는 뭐 계속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역사적 사실은 그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는 그런 어떤 개별적인 사실보다는 사실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역사적 사실이 뭐고 역사적 의미 그리고 의미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좀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팩트라고 얘기할 수 있고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것이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사실하고 이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에서 이제 옳은 걸로 이제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팩트라고 하는 그 사실이 검증되기 전에는 과연 그게 이제 진실한지는 아직은 알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역사가들의 어떤 검증을 통해서 이제 그게 이제 진실한지를 이제 확인하는 건데, 사실 여러 그 수많은 사실 중에서 역사적으로 중요성을 띈 사실을 이제 흔히 역사적 사실이라고 해요. 근데 뭐 지금 뭐 역사적 사실과 사실을 구분하지는 않지만, 그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이제 사과를 예를 들자면, 인류 역사상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과가 뭘까요? 바로 뉴턴이 목격한 사과죠. 왜냐하면 뉴턴이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 만유인력의 법칙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구가 이제 물체를 잡아당기는 어떤 그 중력처럼 그 모든 물체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제 계기로 해서 그 서양에서는 과학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래서 중세 시기에 신이 모든 것을 이끌고 신에 의해서 다 설명됐던 과학의 법칙이 그게 옳지 않은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그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어떤 힘들, 과학적인 어떤 힘들을 이제 인정하는 그 때가 이제 바로 이제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발견된 그 시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 이제 뉴턴이 목격한 사과는 뭐 얼마나 중요성을 갖겠어요, 그렇죠? 그런 어떤 것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하는 얘기긴 하지만, 사실 뭐 그 뉴턴이 목격한 사과에 관한 이야기는 당시에 사실 철학자나 뉴턴의 전기를 집필한 사람들은 사실 이 일화를 언급하진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뭐 어쨌든 이 사과가 워낙 나중에 유명해져서 실제 그 유명한 법칙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그 사과 있죠? 그 사과 나무. 나중에 명성을 얻어서 나무가 이제 말라 죽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거를 이제 의자로 제작해서 뭐 현재까지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역사적 사실은 그 정도 중요성이 있으면 정말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죠. 자, 사실하고 의미는 뭐 의미는 알겠지만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어떤 해석이나 평가를 내리는 거 우리는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강화도 죄악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사실 개화기식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일본이 강제로 어떻게 보면은 죄악을 체결해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불평등한 어떤 죄악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강화도 죄악은 1876년에 체결이 됩니다. 뭐 외우면 좋을 수 있는데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례를 하나 들어서 역사 서술의 두 가지 사례로, 첫 번째 1876년에 강화도 죄악이 체결되었다, 이런 서술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서술에서는 강화도 죄악은 불평등 죄악이다, 이런 이제 서술이 있다고 쳐봐요. 첫 번째 1876년에 강화도 죄악이 체결됐다라는 거는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 그 서술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강화도 죄악은 불평등 죄악이다 라고 하는 거는 강화도 죄악을 평가한 거니까 역사적 의미, 역사적 해석을 한 서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사례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1876년을 외우는 게 중요할까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시험을 잘 보려면, 그리고 시험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교육이 좀 문제가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강화도 죄악은 불평등 죄악이다라는 내용이 훨씬 중요하겠죠. 그것이 역사를 알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역사가 입장에서는 사실이 돼야 이제 의미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강화도 죄악이 불평등하다는 의미, 이 의미가 나오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이 이제 뒷받침돼야 돼요. 그래서 강화도 죄악 1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조선은 자주의 나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평등한 권리를 가지니까 조선하고 일본은 같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실에 근거했을 때 어떻게 강화도 죄악은 불평등 죄악이란 말이 나올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 맥락, 사실들을 좀 더 조사를 해서 의미를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강화도 죄악 1조에 평등하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무슨 불평등 죄악이냐? 그건 니네들 조선이 함부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벌써 이제 사실과 의미에서 약간 왜곡 같은 게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제 내용을 보면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기 전에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강제로 체결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하려고 그 일본이 미국한테 당한 방식을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합니다. 바로 이제 운요라고 하는 그 일본 군함을 이용해서 그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해가지고 조선 해안을 막 침략하면서 결국 우리나라 강화도 앞바다까지 와가지고 계획적으로 이걸 침투해서 우리나라 수군으로 발포를 유도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요가 그 강화도 앞바다에 이제 일부러 이제 진출해서 조선 수군의 발포를 유도를 하고 이를 빌미로 이제 조선 수군이 이제 무차별 공격하니까 이제 운요는 그거에 또 대응 사격을 해서 우리나라에 또 피해를 입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은 운요가 우리나라 조선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 개항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한 거죠. 이것을 이제 운요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강화도약 체결 1년 전에. 결국은 이 조약 체결이라고 하는 게 그 1조에서는 평등하다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애초에 이 의도상 벌써 이제 도발을 계획을 하고 우리나라 도발해서 억지로 이제 그 조약을 체결하려고 이제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면 아 이거는 절대 평등할 수 없는 조약일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또 추가로 이제 볼 이제 내용은 뭐냐면 당시 조선은 국제적으로 청과 책봉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봉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정치적 상하 관계, 군신 관계라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조선은 청과 전쟁을 해서 지죠. 그걸 이제 병자호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병자호란 당시에 이제 청에 굴복하면서 군신 관계가 맺어져요. 그래서 책봉 관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일본은 그 국제적으로는 조선과 이제 교류를 하려면 청의 허가를 받고 이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청의 영향력을 배제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1조에 그 조선과 일본은 평등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평등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청을 배제해서 일본이 조선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이제 포함이 된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강화도 조약을 보면 조선의 해안을 자유로이 측량한다거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배가 군함의 이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암초가 있는지를 측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해안을 마음대로 측량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권을 침해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 많이 들어봤겠지만 치외법권이라는 게 있죠. 치외법권.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제 예를 들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제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잘못을 해도 우리나라 법을 어겨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그 일본의 법을 적용받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치해법권 적용을 하는 어떤 규정도 이제 강화도 조약에 있다는 걸 봤을 때 이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고 그것은 이제 진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파악하는 게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근거로 의미를 파악하기 때문에 사실 사실이라고 하는 역사적 지식을 이제 많이 발굴하고 그게 이제 옳은지를 이제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어쨌든 근데 그런 작업들은 역사가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역사가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의미를 이제 설명해 주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역사적 사실보다는 의미 위주로 좀 공부를 하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그 올바른 의미를 내야 되지만 사실 아까도 그 우리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역사가들은 어떤 의도, 그러니까 눈이 그 뒤집힌다거나 어떤 이익이 생기게 됐을 때는 조작을 합니다. 조작. 그래서 그런 조작 사례들인데 그 대표적인 조작 사례가 뭐냐? 바로 일본에서 또 있었는데 후지무라 신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벌인 구석기 시대 조작이에요. 그럼 여기서의 이제 역사적 의미는 뭐냐? 그 한반도의 구석기 시대는 약 70만 년 전에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죠. 근데 일본의 경우는 가장 오래된 것이 약 7에서 5만 년 전이에요. 우리는 70만 년 전인데 일본은 한 7만 년 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더 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바꿔 생각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당시 경제적으로도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일본이 역사적으로 너무 뒤처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 의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 조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등장한 사람이 후지무라 신이치입니다. 이 사람이 구석기 유적에 가서 손을 대잖아요. 그러면은 유적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신의 손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구석기 유적이 막 발견이 되는데 너무 이상한데 계속 발견이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계속 시기가 끌어올라가서 어디까지 그 달성이 되느냐. 이 후지무라 신이치가 그 찾은 그 유물로 인해서 일본의 구석기 시작이 7만 년 전에서 70만 년 전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변화죠. 그래서 당시 일본의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고고학계에 이제 큰 변화를 갖고 왔는데 너무 이상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거기다 이제 몰래카메라를 이제 설치한 거죠. 그런데 그 몰래카메라에 그 사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는데 이 사람은 뻔뻔하게도 모든 것은 조작한 것은 아니다. 이런 거짓말 했는데 고고학계에서는 그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관여한 180여 곳의 유적을 조사를 시켰는데 그 중에서 160여 곳의 유적을 모두 다 날조를 한 거예요. 먼저 자기가 가가지고 유물을 먼저 그 묻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학자 한 명이 이제 학계를 이렇게 어지럽힐 수 있다. 이 사람이 역사 조작을 거의 30년 가까이 자행해요. 이거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아무튼 구석기 시대 유적 등록이 국제적으로도 하여튼 망신당하고 뭐 관련 기술도 삭제되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역사책에도 이 후지무라 만행이 발각되기 전에는 일본의 어떻게 구석기 시대 유적이 뭐 80만 년 전까지 뭐 끌어올려졌다. 뭐 이렇게 소개되기도 했었으니까 이게 참 문제가 좀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의도, 역사를 우월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역사를 이렇게 망친다는 거죠. 사실과 의미를 다 망친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사실 또 이제 한편으로는 좀 일본의 분위기도 알 수 있는데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는 양심있는 학자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얘기를 할 때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일본 학자들, 양심 있는 일본 학자들 전부 다 매국노 취급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을 온전히 보존하고 밝히는 게 상당히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역사를 조작하는 일도 있지만 역사적 사실을 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르게 어떤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예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면 광개토대왕, 우리나라 고구려 영토를 넓힌 왕 중에 광개토대왕이 있는데 광개토대왕이 영토를 넓혔다고 해요. 뭐 대단하죠. 그 말만 들으면. 그런데 어떤 어린이가 나는 광개토대왕처럼 전쟁을 해서 세상을 정복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이를 장려할 부모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영토를 확장한 역사적 사실이 있지만 이것이 옳다라고 해석을 내버리면 그런 아이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다시 한번 해석해서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신라가 삼국통일 하잖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삼국통일로 민족 형성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라는 긍정적 평가를 담는데 이것도 신라가 삼국통일한 사실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제 의미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멸망당한 백제 지역의 사람들 또는 고구려의 백성들은 그런 평가에 과연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의미라고 하는 건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1910년 일본에 의해서 국권이 강탈당합니다. 이거는 100% 일본의 제국주의 야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본을 비난하는 게 무조건 맞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느냐? 일본의 문제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당시에 일본의 어떤 침탈을 예를 들면은 방어하거나 또는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막을 수 없었던 약간 어떤 대처에 의해서 약간 미흡했던 대한제국 당시의 어떤 정부들 또는 지배층의 어떤 모습들 분명히 반성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반성이 묻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했더라도 여러분 꼭 기억해둬야 되는 거는 일본의 어떤 국권 강탈은 이거는 일본의 어떤 잘못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기억을 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의 잘못을 부각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일본의 입장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국권을 빼앗긴 가장 큰 이유는 대한제국 정부, 그 당시 조선이 무능했기 때문에 빼앗겼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이런 어떤 역사관은 식민사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막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일본의 침략은 무조건 1차적 원인입니다. 그거는 잊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그것만 강조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를 우리를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 그거를 여러분 좀 의미적으로 기억하라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중요 이슈 중에 하나 한국전쟁이에요. 한국전쟁 정말 참혹하죠. 여러분 근데 전쟁을 사실 가서 보지도 않고 뭐 그런 사진을 어떤 영화에서는 좀 이렇게 와닿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살아 있었던 사람들이 그거를 정말 눈으로 보고 겪은 거 너무 잔인한 거거든요. 근데 한국 전쟁이 이제 좀 한참 오래 전의 일이다 보니까 사람들도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그냥 한국전쟁 얘기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제 어떤 언론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쟁이 뭐 언제 일어났느냐 또는 한국전쟁은 누가 일으켰느냐 이런 걸 계속 강조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상식적이잖아요. 북한에서 침입을 했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그거는 맞는데 문제는 이제 아주 옛날에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북침이냐 남침이냐. 여러분 북침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북침? 북침은 북으로의 침략이 줄임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다는 말을 쓸 때 북침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한국전쟁은 남침이 되겠죠. 그건 뭘까요? 북한이 남한으로 침략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학생이나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북침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북한의 침략 줄임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뭐 한국전쟁을 북침으로 선택한다라고 막 이제 비판하는 옛날에 그런 기사도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북한이 침략한 거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북핵 문제라든가 뭐 계속 북한이 무슨 대화의 장을 만들려고 할 때 계속 그 정치적으로 문제를 막 일으키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의 어떤 마음들 많이 떠나간 게 북한의 어떤 그 독재 정권에 대해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망을 많이 하니까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이렇게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어떤 잘못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중요한 거는 누가 먼저 침략했냐를 떠나서 전쟁이 일단 일어나면 거기에 있는 모든 민중들은 정말 참혹한 그 고통을 당하거든요. 이것을 기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혹시 여러분 그 1983년 KBS에서 4개월 넘게 진행된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거는 한번 좀 검색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이제 그 스토리를 보면은 그 전쟁이 나고 나서 벌써 거의 한 3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산가족에 대한 생각조차 할 수 없는데 남한하고 북한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남한에 있는 사람과 북한에 있는 사람이 서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 KBS에서 되게 독특한 기획을 해요. 혹시 생존한 사람이 남한 내에서도 혹시 흩어져 있지 않을까. 그래서 흩어져 있는 사람 한번 만나게 한번 해보자. 이런 기획안으로 이제 방송 시작했는데 이게 폭발적인 반응을 해서 하루 만에 끝날 방송이 4개월 넘게 진행된 생방송.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대단한 거죠. 세계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그 당시 그 방송에 나온 사람들이 장면에서 실신하고 막 눈물 흘리는 그 장면을 보면 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누가 침략했냐? 이런 거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 그 의미를 안다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역사적 의미를 안다는 거, 역사적 사실보다도.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광개토 대왕이 영토를 확장했냐, 신라가 뭐 삼국을 통일했냐, 뭐 또는 이제 한국 전쟁이 뭐 그 북한이 먼저 침략했냐, 이런 사실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사실보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강조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서 이것이 옳은가? 라고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역사적 사실을 잘 모르면 어떡하죠? 역사적 일단 지식을 알고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 검색을 하면 돼요, 요즘에. 뭐 이제 연도 좀 틀리면 어때요? 저도 뭐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른 뭐 한국사 가르치다 1년 정도 지나서 갑자기 세계사 가르치면 기억 잘 안 나고 막 말 꼬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지엽적인 역사적 사실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특정 의미, 그쵸? 뭐 구체적 사실 잘 모르면 어때요? 중요한 거는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 전쟁의 아픔을 아는 거, 침략하는 건 나쁜 거, 그리고 어떤 민족을 멸망을 시키는 것들에 대한 아픔을 기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훨씬 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사실과 의미가 있지만 어느 것을 강조해야 된다? 의미를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 둘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역사적 의미, 그 의미, 여러분이 주체가 돼서 그 의미를 찾으면서 역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역사 왜곡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볼 건데, 특히 이제 흔적, 역사적 흔적, 다시 말해서 정보, 역사적 사실이 양에 따라서 또는 어떤 정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역사를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어떻게 왜곡됐는지 실제 이제 있었던 좀 재밌는 후지무라 시니치와 같은 그런 이제 사례를 들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남긴 이 역사적 기록이 언젠간 누군가에게 좀 재미를 주고 나름대로 이제 삶에 조금 마음에 좀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청년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희망이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역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